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임될지 아니면 후보로 급부상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로 교체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의 교체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죠.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경제 동향의 핵심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오건영 신한은행 IPS 그룹 부부장 모시고 증시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글로벌 경제 동향 아주 쉽게 잘 설명해줘서 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데 우리 부장님, 자 연준 의장 네. 지금 제롬 파월인데 네. 내년 2월 초 이제 임기가 끝나서 연임될 건지 네. 아니면 브레이너드 이사가 네. 지금 뭐 급부상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이게 곧 발표됩니까? 어떻게 이제 됩니까? 뭐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금주 안에 결론을 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원래는 9월 달부터 결론 낸다 하다가 네. 계속해서 좀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뤄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이제 연임보다도 뭐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변수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임의 여부보다 네. 보다 중요한 거는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 만약에 연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연임이 당연히 되면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 교체가 된다라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브레이너드라는 분으로 교체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연임되면 뭐 현재 정치 이어지니까 우선 브레이너드 이사는 누군가요? 우선 어떤 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랫동안 연준 이사를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했었던, 경제 관련 강요의 역할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프레임워크보다도 최근에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봤었을 때는 예. 파월 의장보다는 훨씬 더 약간은 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완화적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아.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예. 지난 7,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시장에서는 내년 초쯤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예. 그리고 연준 이사들 중에서 대부분은 연내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되게 이제 이 의견이 갈렸었는데 예. 대부분의 위원들은 연내 시작을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몇몇 소수의 위원들이 내년 초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년 초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던 대표 주자가 라엘 브레이너드, 그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분은 파월 의장보다도 조금 더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분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조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는 걸 어디까지 범주를 놓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주고 시중은행이 대출의 형태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서 다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그런데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시중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 은행에 대한 규제를 네, 강화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부터 이어졌던 걸 보시면은 예.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너무 방만하게 투자를 해서 버블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드 프랭크법처럼 강한 금융 규제를 가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런 금융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됐고요. 미국 행정부,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이거는 결국엔 금융 규제 완화 때문에 자산 시장에 버블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상당 부분 대변하는 게 브레이너드 이사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 사이드에서 중앙은행은 완화적으로 갈 수 있지만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은행의 방만한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은 좀 시간을 두고 옥죄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그래요. 있겠죠. 상당한 이 변화인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시점,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네. 하고 있지만 네.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대해서 그런 브레이너드 이사는 파월 의장보다 조금 뭐 늦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파월이나 브레이너드나 뚜렷한 그 시기를 밝힌 적은 없는데요.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월 달에도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조금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상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을 하면 끝나는 것도 빨라질 테니까 금리 인상까지도 조금 땡겨오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브레이너드는 거기서 조금 좀 물러나 있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브레이너드 이사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만약에 지명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제 첫 번째는요. 예. 금리 인상을 늦춰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이요. 아무리 브레이너드 이사가 들어오더라도 마구잡이로 이걸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파월이라든지 브레이너드라든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규제에 대한 그 입안들이 따르게 이제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약간은 좀 유동성 공급에 불안감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또 금융 정책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한 입장을 조금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는 네, 것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에 우리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제 이 자본 유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보통 신흥국들도 금리를 올리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아니면 달러 유입에 있어서 미국을 꼭 추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국내적인 이슈에 보다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번 주 내에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발표될 가능성은 좀 아주 높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뭐 지금 연준 의장 교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 우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 시장이 좋잖아요. 네. 이게 그럼 인플레 때문에 뭐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예상했던 사람이 좀 잘못 과도하게 해석한 건지 네. 아니면은 거품인 건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품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주식시장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편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도 과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풀려있는 유동성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것만 그냥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거품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예. 보통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기업들 내지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물가의 상승만큼은 소비자한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 있는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대기업들이 강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기업은 주가가 다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최근에도 보시면 미국 내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나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이런 쪽을 보시면은 예. 이제 이런 거죠.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부담을 갖다가 상당 수준 상쇄하고 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플랫폼 대기업들의 자금 쏠림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전체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호황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품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혹시 많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려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동성은요 어딘가 성장이 있는 곳에 가서 고이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모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는 못하고 특정 기업으로 쏠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IT 관련 대기업들의 주가라든지 몇몇 테마 관련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쪽에서 다소 이제 과도한 흐름을 예측하는 그런 과도한 흐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이제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좀 있긴 있군요. 네. 자,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화 정책이 그동안 초완화에서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길게 보면 이게 글로벌 자본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몰고 오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제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보시면 미국뿐 아니라 이미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걸 선언을 했고 금리 인상을 조금 땡겨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이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과거와 같이 방만하게 유동성이 마구잡이로 공급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돈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들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몰릴 수가 있고요. 성장이 연약한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의 상승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자본 유출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뭐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차별화가 될 수 네.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차별화가 그러니까 될수 뭐 딱 이분법으로 보긴 그렇지만 신흥국 내에서도 워낙에 다양한 신흥국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을 딱 나눠봤었을 때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 법안이라든지 인프라 법안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물론 금리 인상의 출구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를 천천히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이쪽은 보다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방만하게 재정 적자를 늘렸을 때는 자본 유출의 리스크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성장의 잠재력이 신흥국이 다소 약한 편에 속하게 되고요. 둘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신흥국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네, 조금 리스크가 더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이렇게 있을 것 해석을 해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자, 아까 우리나라 금통위를 얘기했는데 우리도 25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까? 금통위가 열리는 네, 게. 그렇습니다. 네. 아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모양이죠.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 모양이죠. 네,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가계부채와 부동산이라는 그 두 가지 부분도 있지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연초 대비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50불에서 지금 한 75불 수준 되거든요. 유가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은 연초에는 1,080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 1,1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유에 수입을 할 때 옛날에는 50불짜리를 1,080원의 환율로 사들였다면 네. 지금은 75불짜리를 1,180원으로 사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이드에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상대로 오은영 부부장님 예상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 뭐 충격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 자체는요. 예. 이미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인지한 부분이 강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예. 그 폭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느냐가 이게 일단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강할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에 대한 어떤 시사가 나오느냐, 이주열 네, 하는 그렇습니다. 총재가 어떻게 네. 코멘트를 하느냐, 네, 그걸 더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뉴욕 증시 뭐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호조를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오늘 보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아주 갑자기 오르고 급등을 하던데 네. 그걸 빼면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가 굉장히 허약하고 취약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우리 증시 이렇게 약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성장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비해 가지고 차별적인 성장의 그 퀄리티라고 하죠. 차별적인 성장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선진국과 신흥국이라는 이분법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봤었을 때는 선진국이 다소 더 강하다. 이 말씀드렸던 걸 좀 착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업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대기업과 같은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IT 이런 쪽들보다는 IT 하드웨어 사이드라든지 자동차들이 좀 대기업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그 IT 하드웨어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고전했었던 면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돌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도 좋아지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업종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주가의 그 갭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에 따른 한미 간의 주가 차이 좀 있었나요? 근데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걸 만들어내게 되냐면 헝다 사태라는 건요. 예, 부동산. 중장기적으로 시차를 두고서 중국의 성장을 갖다가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중국의 성장 중에서 중국의 내수의 역할을 갖다가 좀 위축을 시키게 되겠죠. 예. 그럼 당연히 대중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중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디펜던시도 어느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는 좀 열비 현상을 보였는데 그럼 그런 중국이 부분도 상태가 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네. 좋아진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이런 어떤 차별적
뭐라 그럴까 안 좋은 현상도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전망할 수 있나요? 네,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간에도 섹터 간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대형주가 많이 예. 분포되어 있는 IT 하드웨어나 자동차 쪽,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으로서 갖고 있는 이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금리 이번 주 인상 가능성 예상을 하시고 환율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데 네. 환율도 뭐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1180원을 네. 넘어서 있는 아주 급등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달러 강세 기조 네. 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한 압력을 받는 이유가 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가격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가 지금은 내년도에 2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러에는 굉장히 강세 압력을 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리스크가 있죠. 중국의 리스크가 있을 때는요. 위안화가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에도 약세 흐름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 초순에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1,100원까지 올라갔다가 헝다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니까 지금 한 1,18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예. 중국 쪽에서의 상황 개선이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압력, 이런 걸 봤을 때 당분간은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달러 강세, 환율 상승 압력이 조금은 이어질 것 같다.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전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투자자들 미국 시장 주목하고 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학개미라고 하는데요. 이 외국 주식에 투자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뭔가 좋은 정보도 있어야 네. 될 테고 업종 분석도 해야 될 네. 테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실패하지 않는 그런 뭐 방법, 뭐 네. 어떤 지표를 중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업종을 알려면 뭐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나침반 같은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물가 지표를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 여태까지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라는 데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시적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게 뭘 자극하냐면 금리 인상의 확률을 높여버리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를.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미국이 연 2% 물가 목표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4.5, 3.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보다 월등하게 높아 있는 이 물가 지수가 이제 빠르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는 모습들, 다시 낮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네.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물가 지표의 흐름을 보실 것 첫 물가 번째 지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은 테일 리스크라고도 합니다만 시장에 약한 고리가 존재합니다. 예. 그럼 그 약한 고리는 뭐냐면 예. 신흥국하고 선진국을 보셨을 때 예. 금리 인상에는 신흥국이 약하다는 말씀 드렸죠. 네. 신흥국도 다 같은 신흥국이 아니고요. 신흥국들 중에서도 취약한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신흥국들의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쪽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예. 전반적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쪽의 움직임도 좀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물가 지표 완화가 될지 안 될지를 잘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취약한 신흥국의 이 환율 동향 같은 것도 지켜보라 그런 네.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 시장 동향 자세한 변수들 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 기획부 부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